Welcome to 1 Minute Concept Overview. In today's open and connected world, enterprises no longer retain or develop all the expertise to run the business. Talent to innovate is no exception. It also makes a lot of sense to reach out to the idea sources. Be it just across the cubicle, right there, but hidden within the enterprise. Even outside the enterprise, and possibly at an entirely different location. Extraordinary or not, talent is widespread. So much that even you and me could have solutions for challenges elsewhere. Adding to this, most innovative people are also most collaborative. Collaborative innovation, open innovation, or co-creation is how enterprises are minimizing the risk and maximizing the innovation outcome. Now it's your turn to join the forces and collaborate to innovate. 네, 안녕하세요. 인라이트 벤처스의 김용민입니다. 오늘 먼저 동영상을 보여드리고 나왔어야 되는데 먼저 호명이 돼서 먼저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와 같이 전체적인 섹션을 진행할 어센더 벤처스의 이정석 대표를 같이 초대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동영상부터 시작한 건 저희가 만든 건 아니고요. 컨설팅 회사에서 이미 자기를 홍보용으로 해서 만들고 있는 동영상입니다. 유튜브에서 따왔고요. 가장 오픈 이노베이션이라는 내용들을 잘 함축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내용이라 사전적으로 한번 공유 드렸고요. 오늘은 이정석 대표와 같이 이런 내용들을 같이 얘기를 하면서 최근에 얘기가 나오고 있는 오픈 이노베이션이 정말 얼마나 우리한테 중요한 요소들로 다가올 건지 아니면 우리가 어떤 의미로 이해를 해야 되는지를 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네, 네, 어센더 벤처스 이정석입니다. 일단 이렇게 큰 행사에서 한 세션 맡아가지고 한다는 게 되게 영광스럽고요. 그리고 오늘은 저희가 좀 백그라운드를 말씀드리겠지만 이 경력에서 어쩌다 보니까 이제 회사를 혹은 대기업을 레버리지해서 스타트업하고 연결시키는 이 오픈 이노베이션이라고 하는 컨셉을 저희가 이제 업으로 삼다 보니까 또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드릴 기회가 좀 생긴 것 같고요. 저희 형식적인 내용들에 관한 좀 PT도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저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들 이런 노하우 중심으로 해서 말씀 좀 드리고자 하고요. 그리고 중간 중간에 Q&A 할 거니까요. 편하게 좀 질문하실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생각하는 것도 좀 나누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런 섹션이 한 사람이 주장하는 바를 쭉 말씀드리고 서로 소통하는 게 더 중요할 텐데요. 사실 오픈 이노베이션이라는 것 자체가 답이 없는 사업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갖고 있는 서로의 의견들을 같이 조합해서 들어보시는 기회로 좀 더 활용하고 싶고요. 그래서 사실 끝나고 나서 질의응답 받는 게 더 중요하지만 저희가 전달드리는 내용들보다는 궁금하시거나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부분들을 바로 얘기해 주셔서 피드백하면서 서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을 높이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감안하셔서 중간에다가 또 손 드시고 말씀하신 거 있으시면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또 뭐 하는 놈이냐라는 게 궁금하신 것 같아서 좀 편안하게 말씀드릴게요. 앞서서는 최 대표님이 워낙 글로벌 특히 중국 위주의 시장에 대해서 말씀 주셔서 워낙 유명하신 분이니까 그렇다고 치지만 저희는 아직 애기들이라서 저희에 대한 얘기들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전직자까지 삼성벤처랑 한국벤처투자라는 모태펀드 운영하는 한국기술투자 현대모비스에서 있었고요. 기획하고 해외 투자하고 관련해진 업무들을 많이 봤던 커리어입니다. 최근에 이제 삼성벤처 나와서 이제 창업한 지 만 2년 정도 됐고요. 거의 초기 위주의 기술형 기업들 위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금 더 대기업들이나 산업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부분 남들이 안 보는 데 투자하다 보니까 오늘 이런 자리가 같이 마련된 것 같습니다. 네, 저 되게 비슷합니다. 근데 방금 전에 이제 뉴마진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벤처 캐피탈 비즈니스를 하기 전에 할 때 LB 인베스트먼트라는 데서 일을 했었고요. 그때는 이름이 LG 벤처 투자였습니다. 이게 저는 이제
엔지니어로 삼성전자, LG전자, 그다음에 LG벤처투자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대기업 양쪽으로 왔다 갔다 했고 벤처 캐피탈도 그 LG 계열에 있다가 또 LG 계열의 또 대기업에서 또 신사업팀 하다가 또 제일기획이니까 또 삼성 계열이죠. 왔다 갔다 했습니다. 3세들하고 친하게 지냈고요. 네, 근데 요즘 제가 모시던 3세들은 다 힘들어지셔서 네, 그렇습니다만 근데 그 과정에서 좀 그 오픈 이노베이션을 여러 가지로 시도를 많이 했었어요. 중국 투자도 했었고 미국 투자도 했었고 뭐 실리콘밸리에 가서 되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곤 했는데 저도 이제 창업한 지가 한 1년 반 정도 됐고요. 펀드 하나 운영하고 있는데 좀 더 그 오픈 이노베이션이라는 컨셉 그러니까 기업과 벤처 그 캐피탈 그러니까 기업과 혁신 기업들 사이에 어떤 브릿지 역할을 하는 그런 좀 벤처 캐피탈로 좀 자리매김하고자 되게 노력 중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그런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론이 길었습니다. 그 저희를 아셔야 이제 조금이라도 하는 얘기를 편안하게 들으실 것 같아서 조금 나이브하게 말씀드렸고요. 오늘 얘기를 나누고 싶은 내용들은 크게 해서 아무래도 키워드가 좀 필요할 것 같아서 한 4가지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들은 정말 전략 투자라는 부분들이 오픈 이노베이션의 가장 큰 대기업들이라든지 하는 부분이 연결되는데 그게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네, 두 번째로는 이노베이션이란 부분은 어떤 방향으로 접근할 수 있을까? 네, 세 번째로는 그 일반적인 대기업을 하고 있는 코퍼레이트 벤처링이 어떻게 최근에 운영되고 있고 사례는 어떤 게 있는지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OI라는 오픈 이노베이션에 대한 어프로치들을 우리 스타트업들이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라는 부분들 위주로 해서 좀 말씀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게 만담처럼 돼야 되는데요. 너무 만담처럼 되면 이게 전달이 안 돼서 저희 둘이 우선 첫 번째, 두 번째 키워드는 제가 먼저 의제를 던지고요. 세 번째, 네 번째는 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조금 못 믿어오시면 세 번째, 네 번째까지 기다리셨다가 질문을 하시면 되는 그런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처음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반적인 벤처 캐피탈이 하는 그 인베스트먼트와 그다음에 전략적인 투자를 했을 때 인베스트먼트가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 이해도를 좀 높여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대기업들이 보통 하는 투자를 갖다가 대부분 다 전략 투자라고 오해인을 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그걸 갖다가 그냥 투자라는 자체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벤처 캐피탈과 전략 투자를 하는 개념에 저는 생각하는 게 두 가지가 굉장히 다릅니다. 벤처 캐피탈 투자는 온전히 투자자로서 수익이라든지 아니면 회사의 성장에 대한 것들이 주요가 되겠고요. 전략 투자라는 개념은 아무래도 출자해준 모회사의 전략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성장. 그렇게 되면 스타트업이 얼마나 성장하는지보다는 약간의 콜라보가 돼야지만 성장을 하겠지만 출자한 회사의 가장 이익에 조금 더 접근할 수 있는 모델들이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제가 마지막에 이제 퀘스천을 좀 만들어놔서 랩업하면서도 말씀을 한번 드리겠지만. 결국 이제 저희가 제목을 벤처 인베스트먼트하고 스트래티지 인베스트먼트라고 했는데 그거를 용어로는 왜 재무적 투자, 파이낸셜 인베스트먼트라고 하고 한쪽은 스트래티직 인베스트먼트라고 하죠. 전략적 투자. 근데 회사에서 일하시는 투자와 관련되는 분들 여기 꽤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하고 만나면 빠지지 않는 질문은 이 전략적 투자하고 M&A하고 어떤 관계를 가지냐 이걸로 귀결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스트래티직 인베스트먼트라고 하는 전략적 투자는 회사의 전략적인 목적을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거니까 결국 그 회사를 내재화하느냐 아니면 우리 회사에 있는 역량을 외부에 있는 역량을 통해서 임프루브하느냐 하여튼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쳐다보시니까 결국 돈만 넣었다가 돈으로 돌아오는 것보다는 돈을 넣었는데 그게 사업으로 돌아오는 걸 원하시는 거죠. 예, 근데 저희 투자 그러니까 벤처 캐피탈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본질적으로는 파이낸셜 투자자거든요. 돈을 넣고 돈을 받는. 그래서 그 간격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 이게 좀 핵심적인 요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회사 내부에서 바깥에 있는 펀드에다가 출자해보고요. 미국 뭐 중국 펀드뿐만 아니라 한국 펀드에서 출자해봤고 또 바깥에서 또 그 돈을 받아서 운영도 해봤는데 이 두 개의 균형을 좀
맞추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심지어 1990년대 후반에는 뭐 그 우리 이 전략적 투자자 중에 가장 초창기에 잘 나가던 데가 인텔 캐피탈 이런 데인데, 그런 회사들이 어떤 식으로 운영했을 때 수익이 많이 났느냐 하는 거를 논문으로 쓴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적 투자가 우리 마치 주식과 채권 7대3 하듯이 재무적 투자 7, 그다음에 전략적 투자 3 이렇게 했을 때 최적의 효율이 나더라. 이런 이야기도 그러니까 그런 거를 연구할 정도로 되게 화두이긴 한데요. 좀 오늘 말씀 계속 이제 드리고 나서 마지막에 한 번 더 요 건에 대해서는 말씀을 더 나누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저도 그런 부분에서 동의를 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전략 투자라고 하면 돈 있는 대기업이 하는 사업이거든요. 아무래도 중견기업에서 여유분이 있어서 하게 되거나, 근데 대부분 뉴 언더테이킹인 신사업을 하나 발굴하기 위한 목적으로서 이제 전략 투자를 많이 활용을 하는 편입니다. 근데 과연 신사업을 하는 게 전략 투자라는 개념으로 접근하는 게 맞을지는 고민을 해봐야 되는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림잡아 쭉 보니까 반 정도는 그 대기업 쪽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좀 들어와 계신 것 같아요. 예전에 이렇게 바깥에서 뵀던 분들도 있어서. 근데 기본적으로 신사업이라고 하면 바로 우리가 뭔가 적용을 해서 시장에 진입할 수 있어야 되는 요소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다고 하면 투자는 하나의 관계를 엮어가는 거에 조금 더 중점을 가져가 있는 게 벤처 캐피탈입니다. 벤처 캐피탈에 바로 해서 투자하고 성공을 얻으려고 하는 거는 프라이빗 에쿼티 사이드고요. 아무래도 조금 같이 호흡을 해서 키우고 성장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게 벤처 캐피탈인데, 그 부분을 적용해서 스트레이지 인베스트먼트 한다는 것들은 사실 신사업이다라고 하면 적용 가능성이 떨어져요. 스트래티지 인베스트먼트라고 하면 기본적으로는 내가 하는 사업에서 지금 현재 경쟁력을 얼마나 단시간에 올릴 수 있을까에 집중이 됩니다. 그러면 실질적인 스타트업을 투자하는 것보다 미들 스테이지에 바로 POC 할 수 있는, R&D를 같이 할 수 있는 회사에 투자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거나 모양새가 더 갖춰지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결국은 그거를 주도를 하는 대기업 입장에서는 재무적인 성과, 회사의 안정성, 그다음 그 다음에 실패했을 때 어떻게 엑짓할 수 있는지라는 요소들을 보고 인수하는 거에 더 접근하게 됩니다. 결국은 스트래티지 인베스트먼트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고민을 할 때 말씀하신 것처럼 인수라는 게 전제가 들어가기 시작하면 사실은 벤처 캐피탈하고 너무나 극단으로 달려가게 되거든요. 저희가 모회사로서 전략적 투자를 하고 싶다라는 게 벤처 캐피탈이냐 아니면 신사업이냐 라는 부분을 명확하게 구분을 해야 되는 게 필요성으로 좀 느껴져요. 네, 그래서 소위 이 플로우도 사실 어떤 회사의 사장님께도 보여드렸던 플로우인데, 권장을 이렇게 해드리죠. 인포메이션 게더링, 우리 김용민 대표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벤처 캐피탈리스트들의 핵심적인 가치는 네트워크이고요.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많은 정보들을 이제 흡수를 합니다. 남들보다 먼저. 그게 가치 있는 정보이고, 그 가치 있는 정보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얼리 액세스인 거죠. 모든 기회에 얼리 액세스하는. 그래서 이 전략적 투자자라고 하는 부분이 너무나도 자기 사업의 확장에 있어서 오리엔트되어 있는 그런 식으로 접근한다면 아마 자기 사업만 계속 바라봐야 될 거고요. 만약에 바깥에 있는 벤처 캐피탈들을 활용하는 전략적 투자를 생각한다면 전략적 투자자 측면에서는 준비를 좀 해야 되는 거죠. 뭘 해야 되냐면 저희 외부에 있는 이런 전략적인 앵글을 갖고 있는 벤처 캐피탈들하고 협력하는 동시에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요. 이쪽에서 나오는 인포메이션을 얼리 액세스 할 수 있는 인포메이션을 통해서 그걸 전략적 목적으로 소화할 수 있는 내부의 어떤 프로세스가 필요한 거죠. M&A가 됐건 추가 투자가 됐건 뭐 이런 거. 그래서 이게 기업에서는 참 하실 게 많은 것 같습니다. 뭐 본인의 사업들도 공부하셔야 되지만 연구하시고 전략 짜고 보고하고 이런 거 하셔야 되지만 또 외부 세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에 대해서도 계속 정보를 긁어와서 보고를 또 하셔야 되잖아요. 그 의사결정 구조를 이 바깥에 있는 쪽과 원활하게 협력할 수 있도록 이 구조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더우시죠? 이제 좀 에어컨이 도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게 처음에 이해관계를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으면은 뒤에 얘기가 좀 더 하기 힘들어서 좀 딥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아무래도
전략 투자라는 개념들을 접근을 할 때 가장 그 대기업이나 아니면 일반 중견기업에서 접근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오레벨에서 떨어져 있는 탑다운식 사업이었거나 아니면은 기획 조직, 관리 조직에서 대부분 주도를 합니다. 왜냐 개발 조직에서는 미래에서 어떤 기술이 적용될지를 디파인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렇게 되면 뭐가 생기냐면요. 우리 회사와 상관없는 다양한 분야의 접근 방법이 생기는 건 맞습니다. 근데 안 좋은 점은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투자해서 협력 관계를 얻은 스타트업과 교류를 할 때 적용이 안 돼요. 왜? 실질적으로 해야 될 사업 조직은 이거에 아직 익숙하지 않거든요. 결국 그 스트래티지 인베스트먼트가 실패할 수 있는 요인들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것들은 조직에서 어떤 하이라키를 가지고 어떤 조직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준비 단계들이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사실 그 준비라는 건 다른 게 아니고요. 우선 마인드셋을 전체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조직이 갖춰져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워낙 회사에서 갖고 있는 트렌드 아니면 문화들을 갖다 컬처들을 벗어나서 신사업을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남아있는 오픈소스를 담당하는 스트래티지 인베스트먼트는 쉽게 얘기해서 그 CSR 사회공헌 활동에 머무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결국은 같이 코어했던 스타트업도 그게 불만스러워지는 거죠. 왜? 협력을 하기 위해서 그 프로그램에 들어가거나 투자를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협력되는 방향성이 하나도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결국 생태계는 더 깨집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 있어서의 접근 방법이 제일 좀 고민해야 되는 초기 모델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보시면은 그래도 저보다는 사실 오레벨하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친하신데 혹시 이런 관계에 대한 사항들 잘 이해를 잘 하시던가요? 그 저희가 이제 어센드 벤처스라는 이름을 만들고 좀 지향하는 바는 투자를 하고 나서 회사가 크로스보더로 좀 이제 글로벌 확장하는 그런 걸 좀 도와주자 이런 컨셉을 좀 잡았습니다. 그 해외 진출이라는 말씀은 다 오랫동안 들어보셨죠. 제가 2007년에 첫 번째 펀드를 운용할 때 펀드 이름이 차이나 포커스 펀드였어요. 국내 기업에 투자한 다음에 중국으로 진출시키자. 왜냐면 그때는 LG 벤처 투자에 있었으니까 LG 그룹을 레버리지해서 나가게 해보자. 근데 사실은 실패했습니다. 그때는 LG 네트워크를 활용하면 될 줄 알았어요. 근데 현지의 LG 네트워크는 그렇게 훌륭하지 않았고요, 실제로. 자,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지금 또 십수년이 흐른 후에 제가 제 회사를 만들어서 저희 회사의 아이덴티티를 스타트업에 투자하고 이 투자한 회사가 글로벌 익스펜션을 하도록 도와주자라고 또 글로벌 익스펜션을 썼어요. 근데 이 사이에 달라진 게 뭐냐면 조금 이제 포기를 한 겁니다. 뭘 포기했냐면 한국의 어떤 회사가 글로벌로 진출을 하려면 그러면 글로벌로 진출을 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해요. 저희가 도와준다고 그게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지금 제 나이 또래에 있는 투자자들이 보면 아까 뉴마진 왔다 가셨지만 뭐 뉴마진도 되게 옛날 회사 아닙니까? 지금 이제 그 업계에 있는 친구들 중에 40대 초중반 제가 그 정도거든요. 그 정도 레벨이 전부 다 파트너고 자기네들이 펀드를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회사에 나가 보면 예전에 같이 주니어로 성장했던 친구들이 다 지금은 자기 회사를 만들고 있거나 파트너를 하고 있어요. 그 정도 레벨로 올라가도 이게 잘 안 돼요. 제가 이 회사 투자하고 야 좀 보내줘라. 왜 그러냐 하면 이 회사 자체가 준비가 돼야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뭐 영어하고 이런 거 다 돼야 되고 그다음에 문화에 대한 수용, 그다음에 변화의 속도 이런 걸 다 감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저희 파트너가 투자한 회사 중에 미미박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는 한국에서 실패했죠 사실. 근데 미국 가서 잘했잖아요. 근데 그 친구 보면 그냥 나 미국 갈래 하면 미국 가는 그런 실행력 있는 친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빨리 변화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고 있는 그런 팀들을 찾아서 도와줘야 되겠다. 근데 제가 지금 이 OI를 이야기하는데 왜 글로벌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게 아마 마찬가지 원리인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어서요. 외부에 있는 스타트업에 뭔가 투자를 했습니다. 근데 이 회사를 끄집어내서 야 내가 어떤 기업에 너네 같은 기술을 쓰고 싶으니까 내가 소개해 줄게. 이렇게 연결을 시켜요. 연결시키면 생각해 보시면 그 현업에 있는 분이 만나서 이야기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스타트업은 이 현업에 있는 사람이 인정할 만해야 돼요. 이분은 스타트업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인터넷도 찾아보겠죠. 아, 그럼 이 회사 투자 좀 됐더라. 아니면 이 기술도 좀 가지고 있더라. 그리고 대기업이라고 하는 그런 문화하고 이런 스타트업이라고 하는 문화 사이에 굉장히 큰 간격이 있거든요. 그 간격을 우리가 투자자로서 가운데서 트랜슬레이션을 해주거나 아니면 이 작은 조직이 이 큰 조직하고 이렇게 했을 때 자기를 바꿔서 트랜슬레이션해서 자기가 가진 걸 전달할 수 있는 정도가 돼야 그래야지 일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다이내믹스를 좀 생각하면 아무리 바깥에서는 되게 좋은 기술이고 혁신적인 회사라 하더라도 이걸 끄집어서 현업에다 붙여주면 현업에 계신 분들은 관심 없어 하는 거죠. 뭐 걔들 사기꾼 같은데?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실제로 굉장히 많은 케이스가 그렇고요. 이런 것들이 조금 가운데서 투자자들, 저희 이제 전략적인 앵글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이제 참여해서 그런 간격을 메꿔준다거나 아니면 스타트업들이 조금 이제 그 디벨롭이 된다거나 아니면 회사 내부에서 사람들이 스타트업 생태계에 대한 이해를 좀 더 함으로써 이 협력이 원활하게 되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되겠다. 그러니까 시간이 좀 필요하고 지금은 이제 막 그게 선진화되어 가고 있는 중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뭐 여러분들 옛날보다는 훨씬 더 스타트업이라는 말이 익숙하시잖아요. 예. 그래서 조금 뭐 긍정적으로 봅니다. 이런 큰 행사에서 또 OI 세션이 따로 만들어지는 거 보면 또 다른 반증이기도 하고요.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주제에 대한 결론은 조금 제 생각으로서는 내려야 될 것 같아요. 벤처 인베스트먼트는 그냥 일반적인 벤처 캐피탈은 수익이라든지 회사가 성장하는 거에 대해 코어를 해서 네트워크를 해서 아니면 커뮤니케이션에서 키우는 것에 중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글로벌로 진출할 수 있는 마켓을 잘 선정을 했는지가 제일 중요해요. 마켓을 잘 선정을 해서 타겟팅을 잘하고 퀄리티 만들어서 내 시장을 어떻게 커갈 수 있느냐라는 부분들이 제일 중요한데요. 스트레이트 인베스트먼트는 내가 나한테 이 펀드를 만들 때 출자를 했던 그 대기업과의 코워크가 중요하다 보니까 그거보다는 로컬 베이스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현재 어떤 기술을 기반으로 굉장히 탄탄한 사업을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협력을 한다면 이 회사와 분명히 뭔가 같이 새로운 비전을 만들 수 있는 뷰를 만들 수 있는 가치가 있다라는 것들을 대기업과 중견기업에서 인정할 수 있게 만드는 것들이 스트레이트 인베스트먼트입니다. 그래서 방향성이 굉장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왜 내가 좋은 기술인데 삼성에서는 이걸 안 좋아하지? 현대에서는 왜 이걸 안 했었지? 라는 게 아니고요. 지향하는 바가 굉장히 다른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차이점을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해주신다면 그 투자자가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보는 관점들이 좀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 관련해서 또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크로스드 이노베이션과 오픈 이노베이션이라는 게 정확하게 무엇일까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릴까 해요. 처음에 시작했듯이 간단하게 오픈 이노베이션을 주창하셨던 교수님이 그래도 최근에 인터뷰했던 영상을 하나 따왔습니다. 그래서 잠깐 보시고 다음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Open innovation would be the idea that organizations should make much greater use of external ideas and technologies in their own innovation activities on the one hand. On the other hand, a lot of their own internal unused ideas and technologies should be allowed to go outside for others to use as well. So it's a question of both inside out and outside in. That's correct. Now, can you give us a few examples to illustrate it? Philips would be a classic example of a company that has really transformed itself. Prior to 2003, they had this high-tech campus of about 1,500 engineers and scientists gathered together on a square kilometer of real estate behind barbed wire with one entrance and very careful security. And the idea was to keep the ideas in and keep them from getting out. In 2003, they had their own Berlin Wall moment where they tore down all the fencing, literally opened up the campus
And today, instead of 1,500 people, there are more than 7,000 people. So this entire high-tech campus has been turned into an ecosystem of innovation instead of a guarded repository of Philip's own ideas. Now, you've probably seen open innovation being practiced, implemented in a number of corporations. So what kind of benefits do companies get from it? So I would say there are at least a couple of important benefits. On the outside-in half of the model, you get the benefit of reducing the cost of your own activities because you are leveraging others as well, and you only pay for the part that you're using. And you can start in the middle with outside organizations or contributors. You don't have to start at the very beginning. So there's a cost efficiency in that. So this kind of a relay race and the passing of the baton is one example of a much more open innovation process. What kind of cultural leadership challenges are faced in making the transition? Because transition is very nice to picture as a relay, but it's a major change for these organizations. You're exactly right about the change in the mindset. I think the starting point has to be not all the smart people work for us. And as a culture, instead of being threatened by that, we have to embrace that and say, great, how can our smart people go out and find, collaborate with, and then leverage the other smart people that don't work with us? So I do believe that one of the fundamental philosophic underpinnings of open innovation is the idea of abundance. That we are not in a world of scarcity. We are in a world of abundance when it comes to knowledge and useful stuff all around us. We need enough protection for people to be able to make those initial investments. We want to keep the protection low enough that these other business models have a chance to flourish and let consumers decide how best to enjoy the fruits of people's knowledge. 네, 그 시간을 까먹는 데는 동영상 틀어주는 게 최고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TV라는 바보 상자를 보면서 20년을 까먹고 계시는지도 몰라요. 오픈 이노베이션이라는 얘기는 이 주창자를 통해서 미국에서 실리콘밸리에서 얘기가 나온 지 이제 20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한 3, 4년 전부터 이 얘기를 하고 있죠. 왜? 아까 중간에도 나와 있지만 여러 가지 아마 우리가 생각하는 오픈 이노베이션하고 조금 미묘한 차이들이 있다는 걸 느끼셨을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는 그럼 왜 이제 얘기가 나왔을까? 왜? 하이테크라는 부분들이 우리나라에서 중요성을 생각하게 된 게 근 5년이 안 됩니다. 왜? 패스트 팔로우 정책으로 계속 산업을 키워가다가 이제 뭔가 앞으로 나서는 기업들과 제품들이 중요하다는 사실들을 굉장히 시장에서 느껴지고 코리아 넘버 원이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훨씬 중요하다는 느낌들을 가지기 시작했거든요. 모든 걸 나 혼자 할 수 없다. 근데 그게 과연 우리가 접근하는 방법이 오픈 이노베이션이 맞을까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스트레이팅 인베스트먼트를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지 않을까라는 게 이번 요 부분에 대한 저희 의지입니다. 네. 오픈 이노베이션 저는 개인적으로 들은 지 꽤 됐습니다. 근데 실제로 사람들 사이에 이게 절실한 문제로 받아들여진 거는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제가 자꾸 이게 날짜를 말하는데 아까 저 동영상도 연도 말했으니까 저도 2005년도에 제가 LG전자 연구소에서 일을 했었거든요. 그때 신기술 탐색 그룹이라는 데서 일을 했어요. 예, 되게 재밌는 이름이죠. 그러니까 세상 돌아다니면서 신기술 탐색해가지고 보고서 써가지고 이렇게 연구소장님한테 드리는 연구원장님께 드리는 그런 포지션이었는데 재밌었습니다. 근데 그때 참 많이 그렸던 게 깔때기 그림이에요. 네, 깔때기 그림. 오픈 이노베이션이라고 하면 우리 보고서 많이 쓰는 사람들 머릿속에는 OI 딱 하면 깔때기입니다. 퍼널이라고 하죠. 네. 그 깔때기에 되게 많은 의미가 있어요. 이게 저희 그 회사의 어떤 리밋이면 이 바깥에 있는 것들을 찾아서 안으로 갖고 오고 뭐 안에 있는 것들을 또 밖으로 가져가서 저 그림 그린 지 꽤 됐죠. 예, 저 개념 나온 지도 꽤 됐고 근데 아직도 저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저것이 우리의 생존에 관한 문제다라고 이제서야 생각하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전체가 어떻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제가 그 정도로 식견이 있거나 경험이 있지는 않으니까. 근데 저는 LG 계열에서 되게 오래 있었기 때문에 여기 LG 계열 계신지 모르겠는데 항상 하시는 말씀이 그거셨어요. CTO께서도 그러시고 다 우리가 더 잘하는데 아니면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이런 말씀을 굉장히 잘하세요. 우리가 하면 돼. 예. 심지어 그런 설화도 있죠. 안드로이드 앤디 루빈이 안드로이드를 삼성전자에 팔러 갔는데 삼성전자에 양복 입은 사장, 부사장 이런 사람들이 너네 몇 명이야? 뭐 몇 명인데요? 우리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우리는 박사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이 몇백 명이야? 왜 우리가 너희 걸 사야 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사실 LG는 더 심하죠. 그게. 그런 실패를 겪고 나서 아 이거 도대체 우리 인터널하게 아무리 좋은 사람을 뽑아도 이거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거를 이제 깨닫기 시작한 것 같아요. 특히 소위 말하는 그 혁신사업 아까 이 방금 전에 강의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제목이 보니까 뭐 4차 산업혁명 뭐 관련된 걸로 제목을 뽑으셨더라고요. 세상은 빨리 바뀌고 있고 그 세상에 바뀌는 것들을 전부 다 우리가 다 공부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다 해볼 수도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밖에서 잘하는 사람을 좋은 선구안을 가지고 잘 골라가지고 갖고 오는 거 그게 이제 오픈 이노베이션이죠. 클로즈드 이노베이션은요 그런 거죠. 자꾸 LG를 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이거 제가 준비한 건 아닌데 이 사례가 딱 맞는 것 같아서 저희 시나리오가 없어요. 네. 그래서 지금 나오는 대로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약간 굉장히 편안한 자리가 되실 네. 수 있습니다. 저희 주제만 정하고 서로 말할 것들만 준비해 와서 지금 말씀드리는 걸 좀 두서없을 수는 있습니다만 저는 LG전자가 핸드폰 사업 망하게 한 명 중에 그 멤버 아직 안 망했어요. 지금 명확하게 말씀하셔야 죄송합니다. 돼요. 거의 망했으니까 아직도 LG폰 쓰고요. 아직도 LG분들 만나면 이제 저 LG폰 아직 쓰고 있어요. V50 쓰고 있습니다. 최신 폰이죠 심지어. LG전자 그 프로젝트를 할 때 한 25명이 모였어요. 전사에서. 저는 연구소의 대표로 해서 가가지고 이제 미래 신사업을 핸드폰과 관련되는 거를 아키텍처 구조를 어떻게 가져가고 기능들을 어떻게 개발하며 소프트웨어 개발은 어떻게 하고 인력들을 어떻게 구성하며 이런 것까지 망라해서 LG 경제연구원 비롯해서 전사에 있는 분들이 다 모여가지고 프로젝트를 길게 했어요. 정말 길게 했어요. 아이폰 그때 나왔을 때 사가지고 그 개통도 안 된 거 가지고 막 이렇게 열기 있잖아요. 이것만 하고 그렇게 하면서 야 UI 좋네 뭐 이러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때 딜레마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어떤 특정한 예를 들어 소프트웨어를 말씀드려 볼게요. 그때 LG에서 오픈 리눅스 있잖아요. 오픈 OS라는 컨셉으로 모바일에다 적용을 해야 된다고 엄청 말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거를 꺼내 가지고 사장님께 보고 드리는 본장표 있잖아요. 앞장에 보고서 길이는 한 100장 됐겠죠. 그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었으니까. 근데 오픈 OS 관련되는 부분을 본장표에 넣느냐 뒤로 빼느냐 가지고 엄청 싸웠어요. 결국은 카메라, 화소수 이런 거가 앞으로 들어오고 소프트웨어 관련된 거 뒤로 갔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당시에 현재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걸 보고해야 되고 의사결정을 하시는 분들은 초콜릿폰이라고 하는 걸 성공시키면서 야 빨리 만들어내서 싸게 만드는 게 성공하더라. 카메라 화질 좋은 게 짱이야 라고 하는 요 분들이 의사결정자세요. 소프트웨어 관련되는 분은 딴 데 계시고 근데 이걸 끄집어내가지고 본장표에 넣으면 내가 이 사장 자리에 오기까지 성공했던 그 조직들을 밟고 무시하고 내가 키우지 않았던 조직을 끄집어내가지고 얘를 키워야 돼요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똑같은 조직 논리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이걸 앞으로 못 넣는 거죠. 이게. 그래서 소프트웨어 관련되는 부분은 뒤로 빠지고 결국은 사진 화소수를 늘리고 그 기계 칩을 싸게 사오고 뭐 이런 이야기들만 잔뜩 하고 아이폰 시대를 맞이했죠. 되게 후회됩니다. 뭐 맥킨지가 망쳤다 이런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맥킨지가 들어와서 이런 사람들 인터뷰를 해간 거거든요. 오픈 이노베이션과 클로즈드 이노베이션 이런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때 바깥 세상을 좀 더 쳐다보고 변해가는 과정을 쳐다보면
그럼 좀 달라졌겠죠. 그때 생각해 보면 아이튠즈라고 하는 게 왜 성공했냐라는 거 굉장히 이야기 많이 했었어요. 이게 플랫폼의 승리다 어쩌고 그때부터 플랫폼 이야기했었어요. 근데 그게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 몰랐고 그거를 끄집어 가지고 와도 내부에서 소화가 안 됐던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완전히 밖에 있는 사람으로서 이제 회사에 가서 뭔가 뭐 저희 펀드에 출자 좀 해주세요 뭐 이런 말씀을 드릴 때 저희 출자뿐만 아니라 내부에서도 준비를 좀 하셔라는 말씀을 계속 드립니다. 예. 그 요까지 말씀드리면 이제 네, 그 살아있는 사례이기 때문에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산업은행과 인라이트의 공식적인 답변이 아니었으면 좀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사실 저희들이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사실 그 클로즈드 그 이노베이션이나 오픈이라는 이 구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스트럭처입니다. 아까 그 스트레이지 인베스트먼트 가장 중요한 게 회사의 조직을 갖추고 어떻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스트럭처, 그 시스템을 갖고 있냐가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오픈 이노베이션이 된다고 해서 클로즈드 된 사항들이 없어야 되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 삼성전자만 해도 종기원과 DMC 연구소에서 약 4,000명의 박사 과정들, 박사 과정이죠 거의 박사 인력들을 가지고 있다. 최근에 이제 그 오픈 이노베이션을 강화하고 뭐 구조조정하면서 이제 종기원도 한 1,000명대 언더로 떨어지고 다시 뽑고는 있지만 그런 구조적인 변화들이 있습니다. 그게 밖에서 봤을 때는 아 이제는 오픈 이노베이션으로 가고 이제 외부에다 다 맡기겠구나. 근데 1,000명이 작은 인력인가요? 기존부터 회사의 경쟁력을 키워가는 부분에서 바닥에서 돌아가는 부분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픈 이노베이션과 스트레이지 인베스트먼트가 굉장히 나눠져야 되고 그 부분에 있어서 이해도가 필요한 거였어요. 아까 우리 이정숙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그 사업본부장이나 사장단한테 얘기하고 통과하는 것은 실제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통과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전무합니다. 특히 그 사업부장님이나 사장님이 관리 출신이라 그러면은 더 힘들 거예요. 그럼 무조건 안 된다고 봐야 돼요. 기존에 있었던 거 위주로 갈 거거든요. 왜? 안전해야 되니까요. 오픈 이노베이션은 아무리 깔때기가 있더라 하더라도 불확정적인 요소가 내부로 유입되는 것들을 놔둘 수 있는 문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오픈 이노베이션이라는 개념들이 인바운드만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아까 강의에도 있었지만 나가고 들어오고 서로 협력하는 모델들이 있었을 때 오픈 이노베이션입니다. 근데 각 대기업들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중견기업에서 하고 있는 정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오픈 이노베이션은 인바운드만 얘기하고 있어요. 이건 정책적인 거예요. 정책적인 거에 우리가 휩쓸리면 안 돼요. 우린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게 따졌을 때는 우리의 것이 바깥에 나가서 우리의 생태계를 만들고 같이 협력할 수 있는 모델로서 듀플리케이트 될 수 있을 때 바로 오픈 이노베이션 전체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픈 이노 외부의 것을 빨리 수용하는 자세만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외부에서도 바깥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조직들이라든지 사항들을 훨씬 더 수용할 수 있는 생태계가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 생태계가 아직 안 이루어지는 이유는 다 원사이드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주장을 하고요. 우리가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픈 이노베이션을 조금 더 우리가 원활하게 해서 우리의 생태계를 바꾸고 싶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민간의 장이 더 필요한 거예요. 정책적인 분위기보다. 네, 여기까지가 굉장히 많이 지나가지고요. 네, 이제 그 좌장을 우리 이정석 대표한테 넘기고 저는 제가 이제 한번 터는 것으로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되게 예상치 못해. 예. 아, 짜고서 하는 겁니다. 예. 뭐 혹시 코멘트, 질문 뭐 이런 거 있으시면 중간에 편하게 해주세요. 예, 용감하게 손을 드셔도 되고요. 뒤에 거 안 들으셔도 돼요. 예, 별로 이제부터는 되게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할 거라서 꼭 저한테 이런 거 시키시더라고요. 제가 답변할 때라서 시시콜콜한 건 제가 얘기할 거예요. 예, 저희가 주제 4개를 준비해 왔습니다. 그 중에 세 번째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Corporate Venturing Trends입니다. 트렌드. 좀 더 열심히 자료를 준비할 걸 그랬습니다. 네. 네. 그렇죠. 예. 이렇게 돼 있어요. 삼성현대, LG 뭐
이렇게 해서 열심히 하고 있으시고요. 구글도 되게 열심히 하고요. BAT 뭔지 아세요? 브리티시 아메리카 타바코. 이런 아무도 안 웃으시네. 네. 네. 다 아시죠? 이게 중국의 회사 유명한 회사들 IT 회사들을 이제 BAT라 그러고 뭐 팡이라고도 하고 그다음에 BAT 팡은 그구나. 페이스북, 아마존 뭐 미국 회사고 이거는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죠. 그리고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이후에 최근에 이제 막 각광받는 회사들은 디디, 추싱 뭐 이런 회사들이죠. 예, 토티아오 같은 회사들. 하여튼 근데 이런 회사들 전부 다 열심히 투자하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열심히 투자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투자하고 있고요. 삼성전자 뭐 말할 것도 없죠. 삼성전자는 굉장히 많은 조직들이 투자에 참여하고 있고 저 김용민 대표님 일하셨던 삼성벤처 투자를 중심으로 해서 미국에 뭐 아메리카도 있고 막 제가 저 조직도를 어떻게 외우지 싶을 정도로 되게 복잡하게 모든 회사들이 투자와 관련된 일들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일교획은 제가 일하던 곳이라서 부끄럽고요. 예. 그다음에 LG전자는 최근에 그 3세들 중심으로 해서 5천억짜리 펀드 만들어서 실리콘밸리에서 바로 뭘 하시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대차는 막 중국 펀드에도 출자하고 뭐 한국에 하고 수소 관련되는 거에 막 열심히 투자하고 이렇게 있으시죠. 조직 내부에서 수소 연료전지 관련해서는 뭐 현대차가 거의 전 세계 도요타하고 두 회사만 개발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더 레버리지하기 위해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투자자들하고도 연계해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고 대충 이렇게. 네. 구글은 알파벳으로 지주회사화 되고 나서 뭐 구글이 검색 서비스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대부분의 구글의 서비스들 돈을 만들어내는 서비스들은 다 M&A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전략적인 투자를 해왔던 거죠.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구글 벤처스라는 조직을 통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 재밌는 이야기 하나만 말씀을 재미있어야 될 텐데 구글 벤처스에요. 그 유색인종이 한 명 일합니다. 뭐 또 일할 수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한 명이었어요. 제가 고등학교 후배인데 그 친구는 투자회사의 파트너예요. 근데 인베스트먼트 파트너가 아니고 엔지니어링 파트너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구글 벤처스라는 회사는 되게 재밌는 게 투자하고 나서 그 투자한 포트폴리오 기업이 구글의 안드로이드 생태계와 맞도록 UI도 바꿔주고 안에 있는 데이터 분석도 해주고요. 제 후배는 통계학자입니다. 그래서 그 앱 서비스와 관련되는 통계 분석도 하고요. 뭐 이런 걸 합니다. 그런 사람이 50명이 넘어요. 투자하는 사람은 10몇 명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기의 어떤 전략적인 목적에 맞게 그런 투자 조직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BAT 열심히 하고 굉장히 많은 M&A를 미국에서 하고 있는데 이제 미국 정부에서 더 이상 못하게 하고 있죠. 그럴 정도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외 선도 대기업에서는 지금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제가 자꾸 투자 사이드로만 말씀을 좀 드리는데 아무래도 사업 협력이나 이런 의사결정 끝에는 투자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사업 협력을 전제로 이런 투자 활동들을 열심히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조금 시사하는 바는 좀 따로 있습니다. 구글 같은 경우에 알파벳을 변하기 전에 구글 자체가 이제 지주했을 때 구글 내부에 인베스트먼트 팀이 있었어요. 거기서 이런 투자 활동과 여러 가지를 했거든요. 근데 다양한 서비스와 이런 것들을 확대시켜야 되다 보니까 그 팀 자체에서 움직이기 굉장히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구글 벤처스라는 것을 뭐 단독 에쿼티로 만듭니다. 그래서 갑자기 만들어지자마자 전 세계 넘버원 VC로 투자에 대한 규모를 키웠어요. 딱 2년 만에 넘버원으로 올라왔거든요. 굉장히 많은 활동을 했습니다. 근데 아까 얘기 들어보셨듯이 구글 내부에서 그런 것을 키워주고 생태계에서는 주요 업체들은 같이 코어하면서 뭔가 올리는 과정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워킹하지가 않은 거예요. 너무 많은 회사들을 투자해서 너무 많이 소싱이 되다 보니까 그중에 우리가 전략적으로 연계돼서 키워야 될 부분들이 불명확해진 거죠. 그래서 다시 구글 벤처스는 단독 에쿼티에서 지금 사내 팀이에요. 본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정리했습니다.
투자하는 거에 대한 일반 우리가 따졌을 때 벤처캐피탈 브라인드 펀드 같은 소싱 채널들은 외부에 출자함으로써 진행을 해요. 자기네들 원래 본연에 하던 전략적으로 바로 연결할 수 있는 M&A라든지 큰 투자들만 직접 하는 그런 구조들로 가게 되는 거죠. 결국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선진 글로벌 넘버원 기업들은 바깥에 있는 기업을 키워서 내가 같이 투자도 해주고 도와주고 다시 내재화시켜서 그게 하나의 생태계로서 만들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이 지금처럼 AI 쪽에 터지게 된 것은 베트에 엄청난 지원들이 있었어요. 정부에서 물론 창업 지원 정책도 있었지만 민간에서 뛰어들어서 같이 협력하고 거기서 소싱해주고 키워주는 역할들을 공동으로 수행을 합니다. 이런 부분이 굉장히 크게 역할을 했어요. 근데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기 좀 애매하지만 저희가 자성해야 되는 부분들은 우리나라 대기업들의 사업은 뭐 다는 아니지만 약간 원사이드예요. 들어오는 것만 원하거나 내보내는 것만 하거나 서로 뭔가 소통하는 것보다는 약간 한쪽에서 막혀져 있는 거에서 어떤 전략적인 부분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게 같이 섞여지는 부분들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우리가 오픈 이노베이션을 갈 때 트렌드는 세계는 분명히 조금 더 내재화 시켜가지고 키우는 부분과 외부에 소싱해가지고 협력하는 생태계를 늘리는 부분이 같이 코어하게 될 수 있는 구조로 가고 있지만 아직 우리나라는 그 단계까지 가기 위해서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생각들은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굉장히 비판적으로 말씀하셔가지고. 이런데 또 비판적으로 안 하면 또 그. 근데 확실히 예전보다는 규모도 커지고 되게 적극적으로 좀 하는 게 생긴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의 변화가 중요한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저희 우리 김용민 대표님이나 저나 이제 벤처캐피탈 시작한 지가 이제 13년 뭐 돼가죠. 13년. 그때 당시에 벤처캐피탈리스트라고 활동하는 사람들의 많은 부분은 은행 출신이셨고 몇백 명이었어요. 한 500명쯤 됐나요? 그렇죠? 아니, 그 당시에 심사역이 한 150에서 200명 사이 왔다 갔다 했을 지금은 지금 한 심사역으로 한 500명 정도 네.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있다가 저처럼 경력 보시면 여기서 일하다가 회사로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조금씩 생겨나고 이렇게 문화도 좀 알려지고 이러다 보면 그 조직에서 의사결정하는 구조 자체가 좀 다른 사람들이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움직임을 조금 생각한다면 최근에 이제 각 계열마다 각 그 그룹마다 좀 더 과거보다는 훨씬 더 적극적으로 이 일들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뭐 이 정도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어프로치입니다. 어프로치. 이게 참 그 저희 대기업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중견 중소기업도 다들 적극적으로 하십니다. 심지어 중견 중소기업들은 최근에 코스닥에 상장하신 분들은 본인들이 투자를 받아서 회사를 상장하고 올렸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그 투자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자신감이 있으세요. 나 한번 해봤다 이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런 선도기업들도 뭐 선도기업이라는 정부 용어긴 하지만 뭐 하여튼 리딩 컴퍼니들도 굉장히 많이 이쪽으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기업들이나 혹은 시장에 어떤 니즈가 있다면 그것들이 개발자와 창업자를 만나고 그리고 이게 또 요즘에 지원 기관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기업들도 사실은 기업들이 투자를 하게 되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대기업이 투자하면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프로그램도 따로 있어요. 대기업도 지원받습니다. 이 동네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또 OI 펀드를 기획하는 입장에서 저희 같은 OI 펀드를 기획하는 입장에서는 기획 창업이라는 걸 하죠. 팀을 구성을 해가지고 이 팀에 필요한 역량들을 좀 갖다 붙여주는 그런 역량. 요즘에 엑셀러레이터라는 말들 많이 하잖아요. 그런 기능들이 이제 VC에서도 하고 여기 인라이트 벤처스는 엑셀러레이터이자 그러니까 정식 VC고 굉장히 큰 펀드를 운영하지만 엑셀러레이터 기능도 갖고 있는 참 희한한 회사입니다. 하여튼 그렇게 돼 있고 저희도 와이플래닛이라는 회사를 엑셀러레이터 별도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력하는 구조를 만들어놨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경영 참여하고 지분 참여하고 비즈니스 모델링하고 하는 것들을
투자회사 쪽에서 도와주고 이런 니즈하고 이렇게 어떤 접점을 찾아서 만들어내는 이거 뭐 옛날 그 컨설팅 용어로 니즈와 시즈 매칭이라고 하죠. 니드 시드 매칭. 그래서 니드 시드 매칭을 이제 가운데 투자라는 형태로 만들어내고 이게 결국은 전략 투자 아니냐. 뭐 앞에 개념적인 거 말씀 많이 드렸지만 결국은 투자가 현물 출자도 될 수 있고 실제로 돈이 들어갈 수도 있죠.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 이렇게 기업들의 니즈와 외부나 내부에 있는 시드들을 붙이는 그런 접점의 역할. 이게 전략적 투자가 아닌가라고 정의를 좀 해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타임스업입니다. 그래서 네, 시간 다 된 것 같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로 넘겨서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마지막 주제를 좀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뭐냐면요, 이런 것도 KDB를 위해서 또 홍보를 해야 돼서 저희가 그 오픈 이노베이션 펀드라는 게 KDB에서 만들어져서 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 그거는 신문지상에 많이 홍보가 되어 있으니까 보시면 되는데요. 아까처럼 OI 펀드가 필요했던 이유 중에 한 가지입니다. 아까 트렌드도 말씀드렸지만 대기업이 직접 스트레이직 인베스트먼트를 할 수가 있어요. 왜? 자기네들 인수하고 하는 것들에 대한 전략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오픈 이노베이션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에도 그 생태계에서 직접 인수하거나 하는 것들보다는 코어할 수 있는 밸류체인을 만들거나 같이 협력할 수 있는 네트워킹을 하거나 하는 부분에 좀 더 접점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국내나 해외나 이 오픈 이노베이션 펀드들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대기업들이 들어와서 협력 관계를 모집하고 그걸 투자를 해주고 네트워킹을 해주고 어떻게 보면은 뭐 저희뿐만 아니라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엑셀러레이팅 기능들이 같이 들어가야 돼요. 사실 해외에 있는 엑셀러레이팅이 가장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잘못 들어온 게 하나가 있어요. 엑셀러레이터는 투자자가 아닙니다. 컨설턴트예요. 어시스턴트고요. 투자를 하는 건 V씨고요. 엑셀러한테 가장 중요한 기능은 뭐냐면 좋은 업체들을 키워서 다음 스테이지로 갈 수 있게 투자나 대기업과 협력을 마케팅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이 엑셀러레이터예요. 근데 국내에는 그 기능이 약간 개인 엔젤 투자 조합과 같이 연결되다 보니까 좀 혼재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OI라는 기능이 명확하게 되려고 하면 그 엑셀러레이터에서 회사를 키워서 소개해주고 마케팅을 해주고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 구조를 짜줘주는 게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니더라도 다른 분들이 이런 펀드들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그런 오픈소싱 채널들이 잘 만들어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산업은행이 거기에 역할을 많이 하고 있어요. 항상 감사드립니다. 아직 펀드 받지는 않았어요. 조성 중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그 아마 중간에 저희가 딴 버전이 보내졌는데 그게 따라진 것 같은데요. 그 저희가 얘기하는 화제를 좀 말씀드릴게요. 마지막이니까요. 네, 제가 그 노안이 있어서 전략적 투자의 궁극적 목표는 무엇이냐? 그 오픈 이노베이션과 전략적 투자에 대한 차이 관련해서 좀 얘기를 나눴고요. 그다음에 벤처 펀드를 통한 마이너 지분 취득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를 사실 얘기하고 싶었어요. 근데 오픈 이노베이션이라는 얘기를 하다가 거의 끝난 것 같고요. 그다음에 누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그 안드로이드 인수 제안 오고 했던 것들이 있었는데 여러분들은 그 얘기를 하면 삼성이 많이 마음이 아플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어떻게 해야 할까? 이제 시켜서 하긴 하는데 우리의 비밀이라는 게 있냐 뭐 다 공유하고 같이 커야지라는 얘기들을 기본적으로 하고 싶었습니다. 방금 전에 이 말씀드렸던 이런 것들이 사실 저희가 회사에 계신 분들을 만났을 때 많이 듣는 질문이었어요. 네, 듣는 질문이었어요. 저희가 그 오늘 요 자리가 50분이라는 자리가 굉장히 짧지만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들은 뭐냐면 많은 그 오픈 이노베이션에 대한 강의를 들으셨을 거고요.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앞으로의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 개혁돼야 된다는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모든 사업은 경험치가 제일 중요합니다. 책상머리에 앉아가지고 나온 펜트가 아니고요. 그걸 실질적으로 워킹한 모델로 만들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이 스타트업 문화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어떻게 보면 그 정수는 아니지만 그런 것들을 경험을 하면서 이 스타트업 생태계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말씀드리고 싶었다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시면. 네, 시간 관계상 한 분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를 가져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 분. 네. 네.
친숙하신 분이 제가 방해한 건가요? 아닙니다. 저 중견기업에 새롭게 뭐 영업이라든지 들어갈 때 처음에 보여주셨던 그 프로세스 장표를 이제 처음 보시는 분한테 SI를 설명했을 때 현장에서 반응이 어떠신지 좀 궁금해요. 그 중견기업 사장님이라든지 아니면 실제로 저런 오픈 예. 이노베이션을 적용하려고 하는 대기업 사장님께서는 억셉트 해주셨어요. 그래서 의사결정을 했어요. 그렇게. 그 저도 근데 LP 모이는데 똑같은 얘기가 끝난 게 아니라 중견기업의 오너들은 박수 치워주시고요. 너 그렇게 돈 어떻게 버니? 차라리 걱정해 주셨어요. 진짜로 다 억셉 바로 해주셨어요. 이 모델 필요하다. 근데 우리는 아직 힘이 없다. 그럼 니네랑 같이 해볼까? 아니면 이런 얘기들 바로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펀드는 저희 출자한 LP들이랑 연계된 이제 스타트업에만 투자를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외부 스타트업 아니요. 연계가 근데 가능하면 그 부분을 좀 말씀을 아까 또 살짝 드렸는데 어떤 특정한 회사의 니즈만을 위해서 투자를 한다면 그러면은 연관 신사업만 보게 되죠. 근데 사실 저희는 새로운 기회를 찾아야 될 가능성도 열어놓고서 이걸 운영을 해야 되는 거고 인포메이션이라고 하는 게 막 들어왔는데 지금 하는 비즈니스보다 더 좋은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코스닥에 상장돼 있는 많은 기업들의 큰 고민은 뭐냐면 상장하고 나서 몇 년 지나고 나면 기존에 상장을 하기 위해서 써먹었던 그 소재들이 더 이상 새로운 소재가 되지 않는 그 시점에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거든요. 그때의 새로운 기회를 찾는 것은 그 전에 벌어놓은 돈을 가지고 새로운 기회를 찾는 데 쓰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바라보시면 방금 전에 질문에 답이 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막 투자할 수는 없고요. AI든 뭐든 기본이 되는 연관되는 핵심 포인트들은 저희가 더 발굴해서 소개해주는 역할들로 한정은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서로 코어할 수 있는 부분들이 명확해지니까요. 네, 굉장히 실질적이고 아주 직관적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멋진 프레젠테이션 해주신 두 분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